그 입 닥쳐라. 네가 누구든 오늘부로 끝이다. 새벽 4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출구 계단 아래.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각, 그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한 켤레 1,000원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구걸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게. 마치 날씨를 알려주는 사람처럼. 18살 한지우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쭈그리고 앉아 구두소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거칠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겨울바람에 터서 작은 균열이가 있었지만 그는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신경을 끈 것처럼 보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역사 안에서 구두를 닦는 소녀는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다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정장 바지 끝단이 칼처럼 선 사람. 손목시계 하나가 지훈의 한 달치 수입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지훈을 내려다보더니 별 생각 없이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솔질을 시작했습니다. 구두 소리 가죽 위를 훑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반복되는 그 소리는 어딘가 처량하기도 하고 묘하게 단단하기도 했습니다. 지훈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지훈은 묵묵히 솔질을 마쳤습니다. 천을 꺼내 가죽 위를 닦고 구두약을 고르게 펴 바르고 마지막으로 마른 솔로 광을 냈습니다. 남자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렇다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학생, 이걸로 먹고 사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말투에는 동정도 없었고 진심 어린 걱정도 없었습니다. 계단에서 신발 닦는 애한테 던지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버스 안에서 날씨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가벼운 말.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상자 위에 올려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지폐를 바라봤습니다. 1,000원. 지하철 기본 요금보다 싸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보다 싼 돈. 하지만 지훈은 그 돈을 비참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일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담담하고 건조하게. 그가 지폐를 접어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4일 7,000원. 3월 5일 5,500원. 3월 6일 9,000원. 하루하루를 숫자로 기록한 그 수첩은 지훈의 삶이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역 안이 조금씩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밀대를 밀고 지나가며 지훈에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역에서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몇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은 상자를 정리하다 잠시 멈췄습니다. 안쪽 칸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있고 한쪽 귀퉁이에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울 만큼 색이 바랬지만 피사체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 남자. 지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거대한 건물이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이 만들어낸 그 건물은 어딘가 위압적이었고 어딘가 냉혹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사진이 흐릿해서 글자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맞죠?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계단 아래에서 지훈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지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사진을 꺼내 보여줬을 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훈은 그 건물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역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뀌는 시각. 지훈은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도구들을 천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솔 2개, 천 3장, 구두약 2종류. 전부 낡아 있었지만 전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 건물을 지나쳐 갈 것입니다. 그 앞에 멈춰 서서 유리 외벽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날 오후 지우는 을지로에서 테헤란로까지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머릿속에서 뒤엉킨 것들이 발바닥을 타고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 지우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한복판. 유리 외벽이 하늘을 반사하는 38층짜리 건물. 최도영 회장이 이끄는 한국 최대 호텔 유통그룹 도영그룹의 본사 건물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그냥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 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걸 지우는 냉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영그룹 계열 더 클래식 호텔 강남점. 본사 건물 지하와 연결된 이 호텔은 매달 첫 번째 목요일마다 도영그룹 주요 파트너사와의 연회를 열었습니다. 지훈이 건물 앞을 지나치던 그 시각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유럽 쪽 파트너사 대표단을 맞이하는 만찬이 한창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 로비 한켠에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지훈의 아침 수입과 비슷했지만 오늘은 그냥 들어가 앉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유리문 안쪽이 오늘따라 당겨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발이 멈췄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소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파티 소음인 줄 알았습니다.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콜 앤 앰뷸런스 나우 영어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공황 상태의 목소리. 로비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연회장 안쪽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손님, 고위 파트너사, 회장님이 계신 행사. 그 조합은 직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반쯤 열리며 누군가 외쳤습니다. 통역 어디 있어? 정적. 긴 정적.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영그룹 행사 전속 통역사는 화장실에 있었고 로비 직원 중 영어로 의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낡은 운동화, 손에는 편의점 봉지. 한지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를 들었고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 안쪽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외국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는 소리, 전화를 거는 소리, 영어로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훈은 그 혼란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남자 곁에 앉자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약 안주머니. 지훈의 말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의 색, 피부의 색, 호흡의 방식. 빠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얘 뭐야? 여기 왜 있어? 나가라고 해. 누가 이에 불렀어? 웅성거림이 높아졌습니다. 행사 스태프 하나가 지훈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먹여야 합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단어가 또렷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발음이 유창했습니다. 단순히 유창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억양, 강세, 의료 용어의 위치까지. 듣는 사람이 의사인지 착각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소음이 한순간 멎었습니다. 쓰러진 남자 곁에 있던 여성이, 아까 콜 앤 앰뷸런스를 외쳤던 그 여성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마가렛 리. 유럽 파트너사의 법무 총괄 임원. 그녀는 잠시 지훈을 훑어보더니 남자의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작은 약통이 나왔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남자의 혀 밑에 알약이 들어갔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던 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색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정세를 찾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긴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저 소년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기색도, 긴장이 풀린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연회장 가장 안쪽 좌석에서 일어난 사람. 행사 내내 가장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 최도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소리를 들은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천천히 지훈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돌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영이 지훈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그 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눈빛이 자신을 떠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 한지훈입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훈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 눈매, 턱의 선. 누군가를 찾듯이. 오래. 뒤쪽에 서 있던 마가렛 리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협심증 발작 증상입니다. 식은땀과 입술색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마가렛 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눈이었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기다려. 최도영의 말이었습니다. 회장실은 3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지훈은 발을 떼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카펫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랐습니다. 2층에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는 것 같은 정적. 비서가 앞에서 안내했습니다. 지훈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양쪽에 걸린 그림들은 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스쳤습니다. 그림 하나하나. 어디서 본 작품인지 알았습니다. 따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창고에 쌓여있던 헌책들로 혼자 읽은 것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영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체형. 그러나 눈 주위에 피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보였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최도영은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이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신문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묻는 사람의 어조. 안 다닙니다. 왜? 필요 없어서요. 최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따져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한켠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나이에 협심증을 어떻게 알았나? 보육원에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영어는? 혼자 했습니다. 어디서? 책이랑 라디오요. 최도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눅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공간이 압도적이라는 걸 몸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느낌을 얼굴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훈련된 자세였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지훈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최도영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나랑 일해보겠나? 지훈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인턴도 아니었습니다. 일해보겠나? 그 한마디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배울 것이 없으면 가르치면 된다. 지우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매일 새벽녘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그 도시.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없는 것. 이름이 쓰인 자리. 알겠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최도영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회장실 인접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함이 없었습니다. 비서들도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이 데려온 사람. 그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기도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장태식은 도영그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시기에 그룹에 들어와 20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없애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사무실에 나타난 첫날, 장태식은 그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일 후, 마가렛 리가 이끄는 유럽 파트너사와의 본계약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은 얼굴들은 전부 그룹 임원급이었습니다. 지훈은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발언권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장태식이 계약서 핵심 조항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무게가 실린 발언. 테이블 위로 서류가 넘겨졌습니다. 지훈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항 위험합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식의 눈이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7페이지 중단을 짚었습니다. 3조 2항 시목.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을 상대방 국가법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현지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소송 발생 시 우리가 현지 법원에서 싸워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둘 다 불리합니다. 정적이었습니다. 마가렛 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커렉트. 짧지만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장태식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계약 실무를 다뤄온 사람이 18살짜리 소년에게 지적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임원이 그 자리에서 인정한 형태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마다 지훈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도 있었고 놀란 눈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태식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말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날 밤, 도영그룹 빌딩 지하 1층 주차장. 장태식이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 핸드폰 화면만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장태식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의 위험하다. 잠시 침묵. 수화기 너머에서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없애야지. 장태식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차장 밖으로 빌딩 유리 외벽에 비친 서울의 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빌딩 숲에서 낮은 지붕들로 바뀌고 낮은 지붕들이 다시 논밭과 야산으로 바뀌는 동안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점 2정류장 전에 내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스팔트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는 지점, 낡은 담벼락을 따라 오른쪽으로 꺾으면 철제 대문이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하늘색 대문. 그 위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집 보육원. 지훈이 16회를 보낸 곳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작은 아이 둘이 달려와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쪼그리고 앉아 아이들 머리를 잠깐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게 다정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지훈이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순애가 거기 있었습니다. 박순애. 이 보육원을 20년 넘게 혼자 이끌어온 사람.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지훈을 보자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왔냐? 네. 짧은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이 없어도 통하는 사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지훈이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순애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이 요즘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도영그룹. 회장실 인근. 계약 검토. 순애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영그룹이라고 했냐?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가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다시 가지 마라.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순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기다렸습니다. 순애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 순애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한쪽 끝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순애가 그것을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지훈이 구두통 안에 넣고 다니던 것과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컬러 사진. 젊은 시절의 최도영과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젊은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 거울 속의 자신과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 문 앞에서 사라졌다. 순애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훈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정확히는 모른다. 그냥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도영그룹 얘기를 했다. 거기서 뭔가 알게 됐다고. 더 이상 말 못하겠다고. 그 다음은요. 다음이 없었어. 지훈이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순애가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냐?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순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를 오래 봐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심이 서면 되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위험하다. 알아요.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순애 씨.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 그냥 이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순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지훈은 대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애가 마루 끝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이었지만 말하지 않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도영그룹 빌딩 지하 2층. 보안 서버실. 2층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이 이곳 서버에 저장됐고 접근 권한은 보안팀장과 본부장급 이상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야간에는 당직 보안 인력 1명만 남았습니다. 밤 11시. 장태식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직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태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자리 비워도 된다는 손짓이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장태식 본부장의 눈빛 앞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 회사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자 장태식은 메인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연회가 있었던 그날. 그리고 카메라 채널을 골랐습니다. 그랜드 볼룸 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훈이 연회장 문 앞에 나타나는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쓰러진 남자 곁에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최도영이 지훈을 바라보며 다가가는 장면. 장태식이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도영과 지훈의 얼굴이 화면에 정지됐습니다. 장태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매, 턱선. 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천천히 오래. 그리고 다른 날짜를 열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 38층 복도. 지훈이 회장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장면. 비서에게 안내받는 장면.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는 장면. 장태식은 영상을 빠르게 넘기다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연회장 영상. 외국인 남성이 쓰러지기 직전. 테이블 쪽에서 최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지훈이 앞으로 나서는 장면. 최도영의 손이 지훈의 어깨 쪽으로 뻗는 것처럼 보이는 딱 그 순간. 장태식이 마우스를 다시 잡았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고 조용하게. 프레임 단위로 잘랐습니다. 최도영이 비틀거리는 장면. 지훈이 손을 뻗는 장면. 두 클립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서 지훈은 쓰러지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최도영을 뒤에서 밀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 2초. 그러나 그 2초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장태식이 저장된 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옮겼습니다. 모니터를 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는 말. 장태식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 흔들림이 없는 소리.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잠시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같은 빌딩. 같은 밤. 다른 이름의 누군가. 그때도 이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어둠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장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1초. 눈을 떴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빌딩 외벽에 불빛이 지나가고 서울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장태식은 룸미러를 한번 봤습니다. 빌딩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 회장실에 도착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하나. 최도영의 비서가 파일을 확인하고 굳었습니다. 보고를 올려야 하는지 올리지 말아야 하는지 30초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최도영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번 봤습니다. 세 번째는 멈춰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훈의 손이 최도영의 등 쪽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각도상 밀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최도영이 비틀거렸습니다. 비서가 불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지훈이 호출됐습니다. 지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언제나 무겁고 정밀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무게. 최도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켜진 모니터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최도영은 아무 말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보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도영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쓰러지려 했을 때 네가 밀었냐? 아닙니다. 영상엔 밀친 것으로 나온다. 편집됐습니다. 최도영이 처음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만해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달랐습니다.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영상이 있는 한 내가 너를 옆에 둘 수 없다. 조직이 흔들린다. 지훈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편집된 영상이 아닌 원본이 없었습니다. 오늘부로 나가라.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쫓겨나는 모양새였지만 걸음만큼은 스스로 선택한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자 비서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빤히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앞에 두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그제야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층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다시 을지로 역 계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구두통을 꺼내고 소를 정리하고 새벽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훈 씨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오 기사라고 합니다. 지훈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봤습니다. 차 안. 오 기사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였습니다. 빌딩 뒤쪽 이면도로. 사람이 없는 시각을 골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연회장 박복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동 준비 때문에 CCTV에 안 잡히는 각도였어요. 지훈이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 비틀거리셨습니다. 그 애가 잡았어요.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걸 왜 이제? 오 기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장 본부장한테 찍히면 이 회사에서 버티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지훈은 그 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영상 있습니까? 오 기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촬영한 것.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장면은 또렷했습니다. 최도영이 비틀거리는 순간 지훈이 뒤에서 양어깨를 잡아 세우는 장면. 손이 밀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은 최도영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오 기사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무릎이 떨렸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처음으로 노크 없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최도영이 영상을 봤습니다. 두 개의 화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편집된 것과 편집되지 않은 것. 최도영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태식을 불렀습니다. 회장실 안으로 장태식이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나 모니터를 보는 순간 0.5초 멈췄습니다. 그걸 최도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최도영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화가 난 것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 담긴 목소리. 오해입니다.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오래 훈련된 평온함이었습니다. 최도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장태식의 눈이 그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15년 전에도 오해였나? 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장태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훈련된 그 눈이 처음으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15년 전 내부 감사 문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영그룹에서 갑작스럽게 퇴사한 한 직원의 파일. 이름이 지워져 있었지만 담당자 서명란에는 장태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한재원. 최도영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겁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최도영이 말했습니다. 장태식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해 둘 것이다. 나머지는 거기서 처리해라. 장태식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짚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도영이 오래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최도영은 지훈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빌딩 꼭대기층, 외부에는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개인 라운지. 최도영이 혼자 쉬는 공간. 아무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층이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최도영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테이블 위에 오래된 서랍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지훈이 구두통 안에 간직해온 사진보다 더 선명한, 더 오래된 사진. 그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그 사진 속 남자의 눈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최도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이다. 낮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고백이기도 했고 사죄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 최도영의 서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최도영이 혼인 밖에서 낳은 아이. 공식적으로 존재가 지워진 사람. 도영그룹 안에서 일하다 장태식에 의해 내쫓겼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최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회장에서 그 눈을 봤을 때부터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감당해야 할 것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재원에게 한 일, 지훈의 삶. 그 무게 앞에서 70 넘은 남자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 잠시 침묵.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 세 글자를 꺼내는데 아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지훈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햇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후 도영그룹 창립 기념 발표회. 그룹 주요 임직원과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매년 열리는 공식 행사. 그러나 그해의 발표회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순서 최도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짧고 단단한 말을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최도영이 옆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지훈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구두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습관처럼 챙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낡고 작은 나무 상자. 이 상자와 함께 새벽을 보낸 날들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뒀습니다. 다시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갔습니다. 하늘색 대문 앞, 순애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순애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훈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라. 지훈이 앞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노을이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훈이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숨기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애가 눈을 감았습니다. 뺨 위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맑은 소리가 노을 속으로 퍼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